자, 제3장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2장에서 후생경제학 제1정리에 따르면 시장은 스스로 완벽하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공부했어요. 자, 그런데 현실의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의 시장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러한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우리 그리고 추가적으로 후생경제학 제2정리에 따르면 소득 분배의 공평성 때문에라도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까지 공부를 했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앞에 제2장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3장에서는 시장 실패가 무엇이고, 자, 이러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은요, 그 범위를 넓게 보면 물가 상승, 실업, 국제 수지 불균형 이러한 거시 경제적인 문제들도 시장 실패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미시 경제적 내용만을 시장 실패로 봅니다. 자, 미시 경제적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제3장과 4장과 5장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미시적 관점에서의 시장 실패란 시장 기구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소득 분배의 공평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미시적 관점에서의 시장 실패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원인, 바로 시장의 형태가 불완전 경쟁 시장이면 시장 실패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왼쪽 그래프 보시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결정되고, 자, 소비자 잉여 극대화되고 생산자 잉여 극대화되고 P 이꼬르 MC가 성립하기 때문에 후생 손실 존재하지 않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 달성된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의 형태가 독점 시장이 되면, 자, 다른 말로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왜 선생님 불완전 경쟁 시장은 독점 시장만 있는 게 아닌데 왜 독점 시장을 이꼬르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시장의 형태는요,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 이 사이에 독점적 경쟁 시장도 있고 또 여기에 과점 시장도 있어요. 그런데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모든 시장은 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것들을 다 묶어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사 재정학에서는 독점적 경쟁 시장이나 과점 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시장이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불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을 가장 전형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 독점 시장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면 동시에 거의 유사한 의미로 독점 시장과 거의 동일한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수업을 할 때 독점 시장 또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해도 이 둘은 거의 동의어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그랬을 때 시장 형태가 독점 시장이 되면 독점 기업은 기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 혼자서 우하향하는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에 직면합니다. 그렇죠? 자, 우하향하는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을 직면하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할 때에는 MR 곡선이 Y절편 똑같으면서 기울기 2배로 내려온다라고 했죠. 그러면 독점 기업은 자신의 이윤 극대화 추구하기 때문에 MR 이꼬르 MC인 점에서 자신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 결정하고 그때의 판매 가격은 그 생산량 수준에서의 수요 곡선의 높이까지로 판매 가격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완전 경쟁 시장과 비교해 보면 완전 경쟁 시장이었다면 수요 곡선과 MC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 MC 곡선이 공급 곡선이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둘이 만나는 점에서 생산량 그리고 균형 가격 이렇게 결정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점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과 비교해 보니까 생산량은 이만큼이 부족하고요. 가격은, 재화의 가격은 이만큼이 더 비싸요. 그래서 시장이 독점 시장화 되면 완전 경쟁 시장일 때보다 생산량은 이만큼 적어지고 판매 가격은 비싸져요. 그래서 후생 손실, 이 삼각형의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시장 형태가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독점 시장 또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한다라는 첫 번째 이유이고요. 자, 두 번째로 사실 이것도 불완전 경쟁 시장의 내용에 포함되긴 하는데 별도로 내용을 따로 떼어서 비용 체감 산업이라고 목차를 별도로 잡았습니다. 자, 어떠한 산업이 비용 체감 산업의 특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그 시장은 독점 시장이 되는데 우리 이것을 자연 독점이라고 해요. 자연스럽게 독점 기업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장 구조가 독점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자, 대체 비용 체감 산업이란 무엇인가? 규모의 경제가 현저한 산업을 비용 체감 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요.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생산비, 평균 생산 단가가 내려가는 현상을 규모의 경제라고 해요.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물건 한 개당 평균적인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초기에 대규모 자본이 투자가 되는 산업이 이러한 규모의 경제를 보이는 특성이 있어요. 특히 철도, 전기, 발전소 이렇게 처음에는 엄청난 수조 원 단위의 시설 투자가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생산을 할 때 추가적인 생산 비용은 얼마 들지 않는 그러한 산업의 특성의 경우에는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물건 한 개당 생산량 한 단위당 평균 생산 비용이 내려가게 됩니다. 자, 우리 요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여기 가로축이 Q예요. 그래서 자,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AC가 뭐죠? 평균 생산 비용이죠. 평균 생산 비용이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을 우리는 규모의 경제가 있는 구간이라고 해요. 자, 이거 전체가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AC가 하락하는 구간. 자, 생산량을 늘릴 때 AC가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을 규모의 경제가 있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생산량이 Q스타일 때 물건 한 개당 평균 생산 비용이 최저가 되죠. 최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을 지나서서 그 이상 생산량을 늘리는 경우에는 오히려 물건 한 개당 평균 생산 비용이 올라가게 돼요. 우리 이러한 구간은요, 규모의 불경제가 있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AC 곡선은 이렇게 U자 형태로 그려지는데 생산량을 늘릴 때 AC 곡선이 내려가는 구간을 규모의 경제가 있는 구간이라고 하고 생산량을 늘릴 때 오히려 AC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는 구간을 규모의 불경제가 있는 구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구간은 바로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요 구간을 규모의 경제가 있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현저한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자, AC 곡선이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자, 이 AC 곡선이 왜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냐면 AC 곡선의 최소점이 아직도 더 가야지만 나온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대규모로 생산을 해야지만 평균 생산 단가가 충분하게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시장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그 시장의 수요 곡선은 어디서 끝났죠? 여기서 끝났어.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죠? 그 시장이 갖고 있는 최대 수요량의 크기가 여기란 말입니다. 그 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최대한의 수요량의 크기가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AC 곡선의 최소점은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래서 시장 규모에 비해서 규모의 경제가 현저한 경우에는 생산량을 충분히 늘린다고 해도 아직은 평균 생산 비용이 충분히 내려오지 못하는 지점에서 생산을 해야 돼요. 자, 우리 그랬을 때 만약에 자, 우리 이러한 기업이 자, 어떤 기업이 여기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 기업은 Q1이라고 할게요. 자, Q1에서 생산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Q1에서 생산하는 기업의 평균 생산 비용은 바로 여기에 높이겠죠. 바로 여기 AC 곡선의 여기 높이에서 AC 비용이 나오고 있겠죠. 자, 그런데 경쟁 기업이 있는데 경쟁 기업은 이 정도의 양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할게요. 자, Q2 요만큼을 생산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경쟁 기업의 물건 한 개당 평균 생산 비용은 여기래요. 여러분, 그러면 1번 기업과 2번 기업이 경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결국 자연스럽게 1번 기업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자 재화의 판매 가격을 1번 기업이 한 이 정도 수준을 잡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버리면 1번 기업은 요만큼의 이윤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2번 기업은요, 요만큼의 적자를 봐야 되거든요. 경쟁이 돼야 안 돼요? 경쟁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요 기업이 평균 생산 비용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가장 대규모로 생산하기 때문에 평균 생산 비용이 가장 낮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자신의 생산 비용보다 약간만 높게 가격을 설정해도 다른 기업들은 적자를 봐버려서 어차피 이런 기업들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은 자연스럽게 누가 뭐랄 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가장 대규모로 생산하는 하나의 기업만이 남게 돼요. 바로 이게 자연 독점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 정리하면 비용 체감 산업의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독점 기업 하나가 남게 되는데 우리 이것을 자연 독점이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자연 독점 기업은 생산을 어떻게 하냐면 역시 여러분 항상 기업은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독점 기업은 이렇게 시장 전체 수요 곡선 있으면 기울기 2배로 MR 곡선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 MR 곡선과 자신의 MC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윤 극대화 생산량 결정하고 그때 판매 가격은 수요 곡선의 높이까지로 해서 판매 가격 결정할 거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었다면 P 이꼬르 MC인 점에서 생산을 했을 거니까 수요 곡선과 MC 곡선이 만나는 요 점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생산량 결정되고 그때의 가격은 PC로 결정될 거예요. 자,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과 비교해 보니까 이러한 자연 독점 기업은 요만큼 생산량이 요만큼 부족해요. 그리고 판매 가격은 이만큼 높아요. 그래서 생산량은 이만큼 부족하고 판매 가격은 이만큼 높아서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비용 체감 산업의 경우에는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독점 기업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공공재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공공재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별도의 챕터가 있어요. 공공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5장에서 별도로 공부를 할 겁니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래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을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의 완전성을 전제하지만 현실의 시장은 정보가 불완전한 게 일반적이에요. 자, 만약에 내가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 내가 나중에 미래에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가 불확실합니다. 내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 내가 교통사고가 날지 안 날지가 불확실해요. 자,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완벽한 보험 시장이 존재한다면 내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그러한 미래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내가 미래 암에 걸릴 걸 알고 있다면 암보험을 미리 가입을 하면 되고 만약에 내가 미래에 교통사고가 날 걸 알고 있다면 운전자 보험을 미리 가입해 놓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완벽한 보험이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현실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정도 가볍게 개념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외부성이 있는데 여러분 외부성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외부성은 제4장에서 바로 이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외부성은 4장에서 공부를 할 거고 공공재는 5장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다음에 6번째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데 정보의 비대칭성은 이번 제3장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3장에서 하고 외부성은 4장에서 하고 공공재는 제5장에서 공부를 하나씩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바로 이어서 정보의 비대칭성 들어가도록 할게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가 서로 거래를 할 때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른 경우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해요. 자, 만약에 A와 B가 거래를 하는데 A가 이 거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이만큼이라고 할게요. B는요, 이 거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정보가 요거밖에 없다라고 해요. 자, 우리 이렇게 거래 양 당사자가 거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 또는 정보의 수준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때 우리 그것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합니다. 가장 우리가 사례를 많이 드는 사례가 바로
중고차 시장 사례예요. 자,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사러 가면 그 자동차의 품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있나요? 잘 몰라요. 그 안에 어떤 잔고장이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겉껍데기만 보고 살 뿐이에요. 그래서 자, 매수자의 경우에는 이 중고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매우 적고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그 중고차를 파는 매도자 또는 딜러의 경우에는 자신이 판매하는 중고차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매수자들보다 더 많은 정보 갖고 있어요. 자, 사실은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홍수 피해가 났다고 칩시다. 홍수 피해가 나고 나면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중고차 시장에 매물이 많아집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홍수 피해 또는 침수 피해를 입은 침수차들이 중고차로 많이 넘겨진대요. 자, 물에 한번 잠겨버리면 차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잔고장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차에 어떤 기술적인 안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침수차를 중고차 시장에 아주 싸게 팔아버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중고차 딜러가 침수차를 아주 헐값에 사왔다고 치죠. 그런 다음에 새 차를 해서 멀쩡한 차인 것처럼 눈속임을 해서 중고차로 판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중고차 딜러는 알고 있어요. 이 차가 사실은 침수차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은 모르죠. 자, 이처럼 중고차를 거래할 때에는 자, 판매자와 또는 매수자 사이에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 이러한 것을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이라고 해요. 자, 우리 이것을 조금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래가 있었을 때 거래 이전 상황이 있고 거래 이후 상황이 있는데 정보의 비대칭 상황은 거래 이전 상황과 거래 이후 상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거래 이전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몰라 또는 내가 거래하는 이 물건에 대해서 잘 몰라. 방금 얘기했던 중고차 시장 있죠? 중고차 시장. 자, 우리 이러한 경우에는 자, 내가 아직 차를 사지 않았는데 차를 사려고 하는데 아직 거래 이전인데 내가 사려고 하는 이 차의 정확한 품질을 잘 모르겠어. 자동차의 품질 정보를 잘 모르겠어. 라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래 이전에 정보의 비대칭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침수차인데도 멀쩡한 차인지 알고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중고차를 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우리 이것을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거래 이전에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암기를 해 주시고요. 자, 거래 이후에 정보의 비대칭 상황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번 한다고 칩시다. 자, 저는 여러분들께 가급적이면 인테리어 공사를 안 하기를 여러분들 인상에서 뭔가 건물을 짓거나 뭐 어떤 인테리어 공사하거나 이런 일은 가급적 없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인테리어 업자한테 우리 집 아파트를 5천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라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할게요. 자, 체결했는데 먼저 돈을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자, 근데 공사가 자, 전체가 5천만 원이잖아요. 전체 인테리어 공사가 5천만 원이면 20% 진행될 때마다 1,000만 원씩 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일단은 처음에 돈을 줬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공사가 한 5%밖에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업자한테 아니 왜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랬더니 뭐 이러이러해서 뭐 자재값이 오르고 뭐 인건비도 오르고 뭐 어쩌지 해서 막 돈을 좀 더 주셔야 공사가 되겠대. 그랬고 이제 돈을 한 1,000만 원 더 보냅니다. 그랬더니 또 한 5% 돼. 그래서 또 왜 공사가 진행이 안 돼요? 그랬더니 또 뭐 어디 뭐 사업장이 뭐 좀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바쁘네 어쩌네 막 또 하면서 돈 좀 더 주시면 공사 진행할 수 있대. 이렇게 해갖고 공사가 돈만 받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꽤 솔솔하게 존재한다라고 뉴스에서 우리가 소식을 들을 수가 있죠. 자, 인테리어 업자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자, 분명히 계약 이전까지만 해도 뭐 열심히 할게요, 잘해드릴게요, 예쁘게 해드릴게요 막 그랬는데 막상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왜 인테리어 공사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 인테리어 업자가 저 거래 상대방이 거래 이후에 또는 계약 이후에 어떻게 행동할지를 내가 몰랐기 때문이죠. 사실 저 사람은 저럴 사람이라는 걸 내가 몰랐기 때문이죠. 거래 이후에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몰랐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이것을 도덕적 해이
또는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거래 이후에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자,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가요. 자, 처음에 사건을 자기한테 맡겨주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승소해 주겠대 라고 했는데 막상 사건을 맡기고 나니까 이 사건에 신경을 안 써. 돈만 받고 이 사건에 신경을 안 써. 자, 이러한 일이 자, 변호사는 주인의 대리인이에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신 일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변호사한테 왜 일을 맡긴 거죠? 몰랐던 거죠. 이 사람이 막상 돈을 받고 나면 이렇게 게으르게 일할 줄을 몰랐던 거죠. 우리 그래서 거래 이후에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와 주인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도덕적 해이는 자, 성실하게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점을 얘기하고 주인 대리인 문제는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상황을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문제 상황을 정리를 하면 얘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비대칭적 정보는요. 거래 이전과 거래 이후에 각각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거래 이전에는 역선택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역선택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내가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하거나 부족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우리 그것을 감추어진 특성이라고 해요. 침수차인지 몰랐던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거래 이후에는요, 도덕적 해이와 주인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요, 감추어진 행동의 문제라고 해요. 거래 이후에 어떻게 행동할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몰랐다라는 거죠. 또는 정보가 부족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챕터가 3장이 내용은 되게 쉬워요. 내용은 되게 쉬운데 요 안에서 그나마 물어보는 게 요거예요. 자, 역선택과 나머지 도덕적 해이와 주인 대리인 문제의 요 분류 체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거래 이전의 정보 부족 문제고 요거 두 가지는 거래 이후의 정보 부족 문제인데 얘는 감추어진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얘는 감추어진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요 분류 체계를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세요. 자, 우리 그래서 이따가 뒤에서 내용 나오겠지만 역선택의 해결 방안 나오고 도덕적 해이의 해결 방안 나오고 주인 대리인 문제의 해결 방안 나오는데 각각의 해결 방안이 섞이지 않도록 어떠한 해결 방안이 나오면 그 해결 방안이 역선택의 해결 방안인지 도덕적 해이의 해결 방안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할 건데 역선택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역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수준이 낮은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역선택은 중고차에서 침수차 떠올리시면 돼요. 자, 우리가 한번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자, 자동차 중에는요, 중고차 중에는 좋은 품질의 차가 있고 나쁜 품질의 차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판매자는요, 좋은 품질의 차라면 500만 원은 줘야 판매를 할 생각이 있고 나쁜 차라면 200만 원은 줘야 판매할 생각이 있다라고 해요. 자, 구매자는요, 좋은 품질의 차라면 600만 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고 나쁜 품질의 차라면 300만 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구매자는요, 자, 자신 앞에 어떤 차가 이렇게 한 대 놓여져 있는데 자, 딜러가 요 차 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차가 좋은 품질의 차인지 나쁜 품질의 차인지를 구매자는 확실히 몰라요. 그죠? 확실히 모릅니다. 그런데 다만 알고 있는 정보가 이 중고차 시장에 존재하는 중고차 중에는 좋은 품질의 차가 절반이고 나쁜 품질의 차가 절반이 존재한다는 정보만 알고 있다고 할게요. 이 차가 지금 요 차가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시장에는 좋은 차와 나쁜 차가 반반 섞여 있다라는 그러한 제한된 정보만 알고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구매자는 이 차가 좋은 차일 확률이 절반이고 나쁜 차일 확률이 절반이다 보니까 이 차에 대해서 자, 이렇게 확률로 한번 구해보면 나는 이 차에 대해서 자,
600만 원일 확률이 절반이고 300만 원짜리 차일 확률이 절반이니까 나는 이 차에 대해서 450만 원을 낼 의향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딜러한테 내가 이 차가,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이 차가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모르겠어. 좋은 차면 600을 낼 거고 안 좋은 차면 300을 낼 건데 좋은 차일 확률과 나쁜 차일 확률이 반반이니까 나는 그 중간 정도 값으로서 450 정도 내는 것이 맞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450이면 살게요 라고 해요. 450이면 살게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매자한테 450이면 사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럼 판매자는 이러한 구매자한테 좋은 차를 내놓을까요? 나쁜 차를 내놓을까요? 좋은 차를 내놓지 않죠. 왜냐하면 좋은 차는 500은 줘야지만 팔 생각이 있는데 450밖에 주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좋은 차를 내놓을 의사가 없죠. 그러니까 나쁜 차를 내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매자는요 450을 내고 나쁜 품질의 차를 사게 되는 역선택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로직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유사한 사례 하나 더 봅시다. 자, 보험시장인데요. 자, 우리 보험회사는요. 건강보험 상품을 팔 때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몸이 아프거나 또는 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아요. 자, 우리 그래서 원래 보험회사들은 어떤 사람의 건강 상태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보험료를 낮게 받고 건강하지 못하거나 병을 앓을 확률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높은 보험료를 각각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 보험 가입하고 싶은데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건강한지 안 한지를 확실히 알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자, 고위험군은 우리 사회에 10명 중에 7명이 고위험군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저위험군은 우리 사회에 10명 중에 3명꼴로 저위험군이라고 할게요. 일단 보험회사는 그건 알고 있어. 지금 보험 가입하겠다고 와 있는 이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 고위험군인지 저위험군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고위험군이 70%고 저위험군이 30%라는 건 알아. 오케이. 자, 우리 그렇고요. 고위험군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20%고 저위험군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10%라고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고위험군이든 저위험군이든 병에 걸리게 되면 1,000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사람이 고위험군인지 저위험군인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확률에 따라서 기대값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확률로 한번 기대값 구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고위험군이라면 1,000만 원을 물어줄 확률이 20%인데, 그죠? 1,000만 원을 물어줄 확률이 20%인데, 자, 이 사람이 고위험군일 확률은 70%고, 만약에 이 사람이 저위험군이라면, 자, 1,000만 원을 물어줄 확률이 10%인데, 이 사람이 저위험군일 확률은 30%니까 각각의 확률별로 해서 가중평균해서 기대값을 구해보면 170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평균적으로는 내가 이 사람한테 17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보험회사는 이 사람한테 평균적으로 17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제안하겠죠. 난 당신이 고위험군인지 저위험군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한번 확률적으로 구해보니까 내가 너한테 지급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보상금이 손실액이 약 170만 원이니까 자, 170만 원의 보험금을 납부하는 게 어때라고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보험 가입 희망자는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잘 알고 있죠.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 몸의 상태는 내가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자, 만약에 자기 스스로 나는 고위험군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의 예상 병원비는 한 200만 원 정도야. 내가 병에 걸릴 확률은 20%인데 병에 걸리면 1,000만 원 병원비가 발생하니까 나의 예상 병원비는 200만 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저위험군이면 난 사실 되게 건강한데
병에 걸리면 병원비가 1,000만 원 들겠지만 내가 병에 걸릴 확률이 10%니까 나의 예상 병원비는 100만 원이야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험에 가입하려 했더니 보험회사가 하는 소리가 보험료로 170만 원을 내래요. 그러면 자, 저위험군은 보험에 가입할까요? 안 할까요? 가입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나의 예상 보험료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170만 원을 보험료를 내서 예상 손실액 100만 원짜리 병원비에 대비하느니 혹시 내가 그냥 병에 걸리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그냥 내가 병원비를 내는 게 낫죠.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고위험군은 이러한 보험에 가입을 하죠. 내가 병에 걸려서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비가 200만 원인데 이 200만 원의 병원비를 170만 원의 보험료만 내면은 대비할 수 있으니 고위험군은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를 제시해 버리면 저위험군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고위험군만 보험에 가입하게 돼서 결국 보험회사는 17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서 200만 원의 병원비를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 명 받을 때마다 30만 원씩 적자가 나서 결국 보험회사는 망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보험에서의 역선택 문제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두 개의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될 아이디어가 뭐냐면 거래 당사자 중에서 정보가 부족한 쪽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부족한 정보를 이용해서 평균적인 수준의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르지 않은 당사자만 그 거래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역선택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데 능력이 높은 사람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낮은 사람이 있는데 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월급을 500을 줘야 쓸 수 있다라고 하고 능력이 낮은 사람은 월급을 200만 원을 줘도 쓸 수 있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회사의 입장에서는요 이 구직자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확실히 모르니까 자 이것의 평균적인 수준 자 얘를 그냥 400만 원이라고 할게요. 평균을 구하기 쉽게 자 그래서 확실히 모르겠으니까 평균적인 수준의 임금인 300만 원의 임금을 제시했다라고 하면은 능력이 높은 회사가 사실은 정말로 뽑고 싶은 이 능력 있는 사람은 이 회사에 지원하지 않고 300만 원보다 능력이 낮은 사람만 이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겠죠. 역시 이것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역선택인 거예요. 만약에 이 회사가 구직자의 능력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알고 있다면 능력이 높은 사람에게는 400만 원을 줄 것이고 능력이 낮은 사람에게는 200만 원을 줘서 각각 고용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 400, 200 주면서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데 이것을 확실히 모르다 보니까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평균적인 수준의 가격을 제시하게 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올바르지 못한 거래 당사자만 그 거래를 하게 되는 문제점이 바로 역선택 문제이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조금 더 몇 가지 사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금융시장에서도 역선택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자율 이런 것이 있는데 대출 이자율이 있습니다. 자, 금융기관이 대출 이자율을 높이면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려는 기업들만 자금을 차입하려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자, 우리 금융기관은요, 대출 이자율을 높이면 대출 이자 수익이 증가하지만 점차 이런 식으로 위험한 사업에만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만 돈을 빌려가다 보면 원금 자체를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위험도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은행은요, 높은 이자율로만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려는 기업들만 대출을 받게 되어서 원금 회수 위험이 증가하는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자, 이것을 한번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안전한 사업이 있고 위험한 사업이 있다라고 합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사업을 예를 든다면 우리가 돈을 이렇게 대출 받아서 원룸 건물을 사서 원룸방에서 세를 받아서 대출 이자를 갚는 사업은 위험한 사업일까요? 그렇게 위험한 사업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원룸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을 지으면 어느 정도는 방이 대부분 차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사업은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 원룸 임대 사업은 이쪽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낮은 위협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이렇게 뭐 워터파크를 개발하겠다 또는 리조트를 개발하겠다.
어떤 사람이 울릉도에다가 아주 초호화 리조트를 개발하겠대. 그럼 그런 사업은 잘 되면 잘 될 수도 있지만 혹시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그러한 사업은 사업 위험이 높은 사업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대출자는요, 대출을 받아서 이 돈으로 뭔가 자신의 사업에 투자한 다음에 거기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서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으려 할 건데, 자,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렸을 때 저위험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고 고위험 사업에 투자하려는 사업이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 그랬을 때 만약에 대출 이자율이 6%로 정해진다면 자신이 투자하려는 사업의 수익률이 3%에서 5% 정도의 수익률을 보이는 사업이라면 6%의 돈을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기 때문에 고위험 사업일수록 고수익이 얻어집니다. 우리 그래서 얘를 위험의 크기인 동시에 수익의 크기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대출 이자율이 6%인 경우에는 6%보다 낮은 수익을 얻는 사업은 이 돈을 빌리지 못하고 6%보다 더 위험한, 더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대출자만이 이러한 돈을 대출받아 갈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대출 이자율을 12%로 높였다라고 해버리면은, 자, 이제는 이 사람들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고 12%보다 더 높은 위험을 무릅쓰는 대출자만이 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대출 이자율을 높이면 높을수록 그 대출 이자율보다 더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대출자만이 이러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얘기예요. 받으려 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대출 이자율을 자꾸 높여 나가다 보면은 고위험 사업에 투자하려는 사업만 대출을 받아가기 때문에 위험한 대출자만 돈을 빌려가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원리금 회수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러한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역선택의 해결 방안 말씀드릴 건데, 자, 역선택의 해결 방안 하나하나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러이러한 방법들이 무엇의 해결 방안이다? 도덕적 해이의 해결 방안이다? 아니요. 주인 대리인의 해결 방안이다? 아니요. 역선택의 해결 방안이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내용은 어려운 거 없어요. 다 쉬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무엇의 해결 방안이다? 역선택의 해결 방안이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선별입니다. 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고 왔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운전을 안전하게 할지 난폭하게 할지를 확실하게 몰라.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이가 젊을수록 운전 경험이 미숙하기도 하고 또 젊은 혈기가 있어서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성향이 높다라고 하고 사고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만 26세 미만인 사람들에게는 얘네들을 고위험군으로 봐서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만 26세를 넘은 사람들은 저위험군으로 해서 낮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최대한 상대방을 선별하는 겁니다. 또 보험을 가입받을 때 이 보험 가입 희망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내가 알기 위해서 건강 검진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정보가 부족한 쪽이 불충분하지만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특성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을 선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선별이라고 해요. 또 우리 이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성이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야. 여성이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의 경우에는 구직 희망자에게 전과 기록을 조회한다거나 성범죄 기록을 조회한다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최대한 알아서 사람을 선별하려고 할 수 있겠죠. 역시 그런 것도 선별의 한 사례에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신호 발생인데 아까 우리 여기서 회사가 월급을 300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 능력이 있는 사람은 500, 능력이 없는 사람은 200인데 자, 이 사람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아니 저는 학교도 좋은 데를 나왔고 자격증도 있고 이러한 실무 경험도 있고 이러이러한 대회에서 입상 경험도 있고 저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회사한테 신호를 보내야 돼. 그죠? 자신
맛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거든요. 우리 그것을 신호발송이라고 하는데, 자, 자격증이나 학위를 취득하거나 또는 품질 보증서를 발급하거나 또 우리 그런 거 있죠. 무슨 뭐 KS 마크를 획득했다. 뭐 ISO ISO 9001 뭐 인증을 받았다. 그죠? 또는 뭐 특허를 받았다. 또는 나는 이러이러한 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자신의 품질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신호발송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좋은 품질의 제품이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자, 중고차 지금 시장 우리가 사례 들고 있는데 중고차 그 딜러사가 진행하는 공식 중고차 그 거래가 있어요. 벤츠, 뭐 한성자동차라고 하는 벤츠 딜러사인데 얘네들이 공식 인증을 해주는 중고차가 있어요. 공식 인증 중고차. 이건 뭐냐? 자, 어떤 사람이 벤츠를 타다가 이제 중고차로 팔았으면 자, 이 사람들이 한성자동차가 그 차를 이제 매수해서 그 차에 대한 여러 가지 품질 검사를 해요. 여러 가지 자동차 성능 검사를 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니까 이 차는 품질에 이상이 없어 라고 보증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증해 줄게. 이 중고차는 품질이 좋아, 문제가 없어.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증하는 것도 바로 신호발송의 한 사례로 포함되겠죠. 당연히 가격은 더 비쌉니다. 일반적인 차보다 더 비싸요. 자, 다음 세 번째 강제집행입니다. 자, 아까 우리 건강보험을 보니까 자, 고위험군이 있고 저위험군이 있는데 평균적인 보험료를 제시하게 되면은 고위험군만 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저위험군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결국 보험회사가 파산하게 되죠. 보험이 이렇게 파산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저위험군도 강제로 이 보험에 가입을 시켜야 돼요. 저위험군들도 강제로 보험에 가입을 시키면 저위험군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로서 고위험군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 가입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위험이 낮은 그룹도 강제로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자동차 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은 대표적인 강제 가입제를 취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국민건강보험 가입하고 싶지 않거든요. 또는 국민연금 이런 것들을 가입하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나라에서 강제로 가입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역선택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국민건강보험을 강제 가입시키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도 무조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자동차 보험을 가입시켜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역선택을 방지한다. 다음에 네 번째 정보 정책인데 허위 과장 광고를 규제하거나 표준을 설정하거나 정보를 공시하거나 성능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또 우리 그런 거 있죠? 식당 가면 원산지 어디다. 쌀 국내산, 돼지고기 국내산, 뭐 어디는 어디산 이런 식으로 원산지도 표시하죠. 다 그런 것들이 다 정보 정책이에요. 자, 소비자들한테 우리 식당의 음식은 원산지 어디에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러한 정보 정책도 역선택의 해결 방안이 된다라는 것이고 평판과 표준화도 역시 역선택의 해결 방안입니다. 자, 평판이 형성되거나 저 집은 맛있어, 저 회사 제품은 품질이 좋아, 이러한 평판이 형성되거나 품질을 표준화하는 경우에는 품질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서 역선택이 해소된다라는 것이고 대표적인 사례로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우리가 낯선 동네에 갔었을 때 이 처음 보는 식당이 저 식당은 뭐 음식이 어떻지, 맛이 어떻지 정보가 없죠. 하지만 낯선 동네라고 해도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를 발견한다면 어떤 품질의 음식이 얼마 정도에 팔릴지를 우리는 미리 알고 있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되죠.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신용할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앞에서 금융시장에서도 역선택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자, 금융기관들이 대출 이자율을 높게 받으면 위험한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고위험군만 대출을 받으려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자율을 낮게 설정하는데 이자율을 얼마나 낮게 설정하냐면 자, 우리 자금 시장에서의 자금에 대한 수요와 자금에 대한 공급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균형 이자율이 R0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은행은요, R0 수준의 이자율까지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은 대출을 더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이것보다 더 낮춥니다. 이자율을 이것보다 더 낮추면 R1 수준의 이자율로 낮춰서 대출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대출 이자율을 R1으로 결정해서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균형 이자율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대출 이자율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자율을 더 낮춰버리면 이 그룹에 속하는 요 사이에 속하는 R1 과 R0 사이에 속하는 투자 위험을 가진 차입자들도 돈을 빌리지 못하겠죠. 왜 이렇게 이자율을 더 낮게 유지하는 걸까요? 그만큼 더 안전한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만 돈을 대출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우 안전한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자율을 낮게 유지한 상태에서 자, 주어진 자금을 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출 심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안전한 차입자인지 안전한 사업에 투자할 건지 등등을 심사해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신용 할당이라고 해요. 따라서 금융기관이 신용 할당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금 시장에 초과 수요가 존재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은행 돈을 쓰고자 하는 수요보다 은행이 대출해주는 자금의 공급이 더 적어서 항상 돈에 대한 대출이 부족하게 되는 자금의 초과 수요가 생기게 자, 은행은 일부러 자금의 초과 수요를 발생시킨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더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 할당이란 자금 시장의 균형 이자율보다 이자율을 더 낮게 유지해서 더욱더 안전하게 대출을 보수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위험한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차입자를 걸러내고자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역선택의 해결 방안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도덕적 해이입니다. 자, 도덕적 해이란 어떤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데 자, 대표적으로 보험시장에서는요, 보험 가입 이후에는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화재보험 가입 이후에는 화재 예방 활동을 게을리하거나 의료보험 가입 이후에는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자,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공동보험 제도가 있고 기초공제 제도가 있는데 자, 공동보험은요,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면 화재가 발생하거나 병원에 입원했었을 때 이러한 손실액이 발생하게 되면 자, 이 손실액 중에 일부만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는 방식이 바로 공동보험이에요. 아시겠죠? 자, 기초공제는요, 손실액이 있으면 일정액까지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일정의 초과분부터만 보험회사가 물어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자,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 본인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씌워서 이러한 사고 예방을 노력하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공동보험은 퍼센트로 이해하시면 되고 기초공제는 액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공동보험은 손실액 중에 일정 퍼센트를 본인 부담시키는 거고 나머지 일정 퍼센트만 보험회사가 물어주는 거고 기초공제는 얼마까지 액은 본인이 부담시키고 그 액 이상만 보험회사가 물어주는 방식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주세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 암기해 주시고 다음에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인데 자, 돈을 빌리기 전까지는 안전한 사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막상 돈이 대출이 나간 이후에는 그 돈 갖고 위험한 사업에 투자할 수가 있겠죠. 또는 엉뚱한 사업에 투자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돈을 대출받을 때는 저희 뭐 신사옥을 지으려고요. 저희 공장을 지으려고요. 이렇게 해서 사업에 쓰려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구나 해서 돈을 빌려줬더니 돈을 빌려주고 나니까 이상한 뭐 잡코인에 투자를 해, 뭐 이상한 사업을 해,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금융기관들은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요구하거나 또는 감시를 합니다. 대출기관이 기업의 행동을 감시하는데, 자, 우리 거래처가 큰 경우, 뭐 현대자동차 이렇게 대출 규모도 수천억, 수조원 하고 이렇게 큰 기업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기업의 이사 혹은 감사를 파견해서 기업의 경영 활동을 감시하기도 합니다. 역시 이것도 해결 방안 암기해 주시고요. 자, 노동시장에서 도덕적 해이는요. 자, 구직자가요. 뽑히기 전까지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막상 뽑고 나니까 일을 게을리해.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 첫 번째, 너 일을 잘하면 승진시켜 줄게. 너 일을 잘하면 상 줄 거고 일을 못하면 징계할 거야. 자, 이것이 대표적인 해결 방안이고, 효율성 임금이란 것이 있는데 요건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있고 노동에 대한 공급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임금이 결정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균형 임금을 W 스타라고 할게요.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그랬을 때 효율성 임금은요,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얘기해요.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이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수준의 임금을 W1을 효율성 임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효율성 임금은 이 구직자한테 줘야 되는 임금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걸 얘기해요. 만약에 시장 균형 임금이 300만 원인데 월 300인데 월 400을 지급한다. 우리 바로 이 월 400의 임금을 효율성 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임금을 더 지급하냐라고 하면은, 자, 월급을 300만 원만 받으면 될 사람이 회사에서 월급을 400만 원을 주면 그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만두고 딴 데로 걸핏하면 옮기고 싶을까요? 자, 그 직장에 계속 일하고 싶겠죠. 자, 월급이 높기 때문에 그 직장에 계속해서 근무하고자 할 거고, 그러려면은 일을 잘해야만, 일을 성실하게 해야만 이 직장에서 계속 다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높은 임금을 주는 방법이 바로 효율성 임금이에요. 너 이 월급 계속 받고 싶으면 열심히 해 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실히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효율성 임금은 도덕적 해이의 해결 방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효율성 임금은 동시에 역선택의 해결 방안이기도 해요. 따라서 효율성 임금은 도덕적 해이의 해결 방안이면서 and 동시에 역선택의 해결 방안이기도 해요. 자, 우리가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사람을 뽑은 다음에 얘기잖아요. 그죠? 사람을 일단 뽑았어. 뽑은 다음에 너 일 열심히 해 라고 시키고 싶으면 월급을 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효율성 임금을 주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셨죠? 그런데 효율성 임금은요, 애초에 사람을 뽑을 때에도 적용이 돼요. 자, 아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월급을 400만 원 줘야 한다라고 했고, 자, 능력이 없는 사람은 200만 원만 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월급을 300만 원을 제시해 버리면 능력 있는 사람은 오지 않고 능력이 없는 사람만 이 회사에 오게 되기 때문에 회사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능력이 있는 사람도 우리 회사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월급을 400으로 제시를 합니다. 자, 월급을 400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이 사람도 우리 회사에 오고 이 사람도 우리 회사에 오겠죠. 이렇게 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우리 회사에 지원하도록, 능력이 있는 사람도 우리 회사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일부러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이러한 방식도 역선택의 해결 방안이 됩니다. 내용 쉽게 이해하시겠죠? 자, 중요한 포인트, 수험생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시는데, 효율성 임금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이 두 가지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는 거 둘 다 모두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 대리인 문제를 볼게요. 자,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대리인이 바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현상을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합니다. 자, 회사의 주주들이 전문 경영인을 앉혀놨는데 얘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또는 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뽑아놨는데 정치인들이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에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종업원이 사장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우리 이런 것들을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대리인은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을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할까? 주인의 이익과 대리인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인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대리인의 이익을 위하는 길이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인의 이익을 위하면 자연스럽게 자신도 이익을 얻게 해줘야지만 대리인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호사 업계에는 성공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성공보수. 변호사님 열심히 일하셔서 이 사건 승소하시면 자, 성공보수로 얼마 드릴게요 라고 하면 변호사가 이 일을 열심히 해서 승소하게 되면 저 성공보수를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저걸 받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겠죠. 그러면 주인의 이익과 대리인의 이익이 일치하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성공보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자, 우리는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유인,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인의 이익과 대리인의 이익이 일치하도록 유인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해요. 유인 설계. 자, 그래서 보수 체계 이런 것들을 유인 설계 잘해서 주인의 이익과 대리인의 이익을 일치시켜야 된다. 또 우리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영업사원 있잖아요. 영업사원. 자, 영업사원들한테 영업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백화점 매장 같은 데 가시면은 영업사원들이 친절하게 최대한 물건을 더 팔려고 하죠. 아니, 자기 가게도 아니고 자기 회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물건을 팔려고 하는 걸까요? 물건을 많이 팔면 그 매출액의 일정 퍼센트를 영업 수당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회사의 이익과 직원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또 우리 그리고 전문 경영인에게는 스톡 옵션을 줘서 네가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 회사의 가치를 많이 높여놓으면 너도 그것의 혜택을 보게 해줄게. 주식 가치를 높여놓으면 너도 그만큼 이익을 보게 해줄게 라는 것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유인 설계로서 주인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그래서 지금까지 뭘 공부했냐면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는 역선택, 도덕적 해이, 주인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상황을 치유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 이것을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실패를 가져오는 결과를 정부 실패라고 해요. 자, 우리 정부 실패가 왜 발생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정부도 갖고 있는 정보가 불완전합니다. 자, 시장에 개입을 하려면 이 시장의 상황이 어떻고 문제가 뭐고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정보가 정부의 입장에서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and 두 번째, 민간 부분의 반응 변화입니다. 자, 정부가 개입을 했더니 민간이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종전하고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의도했던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수능 위주로 대학교에서 애들을 선발하니까 사교육이 너무 심해. 자, 사교육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능의 출제에 EBS 교육방송에서 나오는 내용을 많이 내게 했어. EBS의 출제 비중을 높였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EBS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방송이 이루어지니까 사교육비가 아껴질 거라고 정부가 예상했던 거죠. 자, 수능을 낼 때는 EBS 강의 내용과 EBS 교재 내용에서 출제를 높여라 라고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했어. 그랬더니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요 EBS 가외를 해. EBS를 강의하고 EBS 교재를 변형하고 EBS에 대한 변형 강의를 해.
이렇게 해서 EBS 교재와 강의에 대한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사교육비는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간의 반응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애초에 기대했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에 세 번째, 시차의 가변성인데, 자, 우리가 이 경기가 이렇게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경기가 너무 안 좋을 때 이렇게 해서 자, 경기가 너무 안 좋을 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때 개입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아, 경기 부양책을 써야겠다.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부양책을 써야겠다라고 이때 정부 개입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 이러한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마련하고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겠죠. 준비를 하다가 실제로 이러한 정책이 실행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니까 정부의 정책의 실행은 이때 실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자, 이미 경기는 호황이 됐거든요. 이미 경기는 호황이 됐는데 이 부양책이 이때 실행이 돼버리면 경기 변동의 진폭이 오히려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시차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네.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정부 정책을 마련해서 올게. 하고서 정부 정책을 마련해서 이제 실행하려고 하면 이미 그 정책을 실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시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자,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인데, 자, 정부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로 이 민간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끼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이렇게 주고받기 식으로도 정책을 실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다. 그 정도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또는 관료들의 행태도, 여러분 관료들은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여기 정치는 정치인을 얘기하고 관료는 공무원을 얘기하는데, 역시 공무원들도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승진 이런 거 있죠. 자신의 포상, 이런 자신의 이익이나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시장 실패를 치유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성공한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차선의 이론 볼 건데, 자, 차선의 이론은 앞에서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떠한 파레토 효율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N개의 조건이 필요할 때 N개의 조건이 모두 다 충족되어야지만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다고 했었을 때, 만약에 N-1개를 달성한 상태가 있고 N-2개를 달성한 상태가 있었을 때 N-1개를 달성한 상태가 N-2개를 달성한 상태보다 조건 1개를 더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요거 기억하시죠? 바로 이게 차선의 이론이야. 차선의 이론. 자,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전부 다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중에서 더 많은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바람직한 사회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차선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정부 개입과 어떻게 관련이 있냐면, 자, 정부가 보니까 현재 우리 사회가 여기에 있어. 현재 우리 사회가 N-2개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만 보니까 조건을 2개나 불충족하고 있네. 아, 이 조건 2개를 다 채워야 된다면서 우리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조건 1개를 더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 정부가 개입을 해서 조건 1개를 더 충족을 시킵니다. 정부 개입을 통해서 조건 1개를 더 충족을 시켜. 그러면 사회 상태가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니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자, 시장에 이러한 효율성 조건을 추가적으로 몇 개 더 충족시킨다고 해도 그러한 정부의 개입,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사회 상태의 개선을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N개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충족되는 조건의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사회 후생이 더 커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 오히려 정부의 정책 개입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N-2개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N-1개 상태를 바꿨는데 오히려 사회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그 근거로 쓰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차선의 이론은 점진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사회를 개선시킨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정부 개입에 대한 부정적인 근거로 활용됩니다. 자, 이것을 주장한 사람은 립시와 랭카스터라는 사람인데 사람 이름도 가끔 언급이 되기 때문에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론 강의 마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제3장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피드 퀴즈예요. 1번, 독점 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MR 이꼬르 MC인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죠. 자, 독점 시장의 생산량은 완전 경쟁 시장보다 적고 가격은 높다. 이렇게 결정된다. 그래서 후생 손실 생긴다. 평균 비용의 최소점이 시장 수요보다 큰 경우에 아까 우리 이렇게 공부했었죠? 자, AC 곡선이 이렇게 있어. 자, AC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자, 시장 수요 곡선 우측에 AC 곡선의 최소점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것을 3번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평균 비용의 최소점이 시장 수요보다 큰 경우에는 자연 독점 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정보의 비대칭성은 땡땡과 땡땡의 상황으로 구분된다. 자, 감추어진 특성과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5번 감추어진 특성의 상황에서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주인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자, 역선택의 해결 방안 몇 가지를 서술하시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방법들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별, 신호발송, 강제집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다 암기사항입니다. 자, 여러분 요쪽 3장 파트는 수학적인 원리는 거의 없는데 암기사항들이 있어요. 굉장히 공부하기 편한 파트입니다. 자, 해결 방안 암기해 주시고요. 다음에 7번 보험시장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해결 방법은 공제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공동보험하고 기초공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보험시장에서 역선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강제가입이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보험시장인데 역선택의 해결 방안은 강제가입이 있었고 도덕적 해이의 해결 방안은 공동보험이나 기초공제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해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에 8번 주인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서술하라. 유인 설계해야 됩니다. 인센티브 설계라고 하는데 유인 설계해야 되고 정부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은요. 정보의 불완전성, 민간의 반응 변화, 시차의 가변성 이런 것들을 아까 언급을 했었죠. 자, 10번 차선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파레토 효율성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조건을 충족할수록 사회후생 증가한다.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차선의 이론에 따르면 점진적인 정책 개입으로 사회후생 증가시킬 수 있다.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스피드 퀴즈에 정리해 드린 내용이 요 3장의 아주 중요한 기본 아이디어들이니까 요 내용들 복습하시면서 한 번 더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